근데 지금 이 노토반도 여진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약한 지진이 아닌 것 같은데 그 본진이 워낙 컸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어떻게 보시나요? 여진이 본진보다 약한 것은 맞습니다. 아, 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본진이 강했기 때문에 여진도 매우 강했습니다. 대체로 여진은 본진의 규모에서 1을 뺀 규모의 최대 여진이 발생합니다. 네. 이번 지진의 본진은 규모 7.6이었고 최대 여진은 규모 6.2였습니다. 네. 지진의 규모 1이 차이가 나면은 에너지는 31.6배가 됩니다. 따라서 규모 2가 차이가 나면 에너지는 31.6의 제곱 1000배가 됩니다. 네. 2016년에 경주 지진을 기억하시리라고 생각되는데 당시 경주 지진의 규모가 5.8이었습니다. 아, 5.8이었나요? 네네. 이번 노토반도 지진의 규모가 7.6입니다. 그 차이가 1.8이죠. 에너지는 500배에 달합니다. 아, 이게 5.8, 7.6, 1.8 하면은 1.8이면 큰 차이가 아닌 것 같은데 에너지는 500배다. 네. 앞으로 저는 여기 좀 원전이 밀집된 것도 좀 염려가 되는데요. 어떤 점을 네. 주목해서 봐야 할까요? 이번에 대지진이 발생한 일본 노토반도에 네. 시가 원자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네네. 이번 지진의 진원하고 얼마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 시가 원자력 발전소에도 진도 6의 진동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진도 계급은 진도 7이 최고입니다. 네. 진도 6은 바로 그 아래입니다. 원정 측 발표에 의하면 원전에서 약 3m의 쓰나미가 도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침수된 곳은 없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그러나 변압기 일부가 손상을 입었고 사용 후 핵연료 저장소에 일부 물이 넘쳤다고 합니다. 그 발표를 그대로 믿어야 되겠지만 위태위태합니다. 네. 이게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니까 괜찮다고 하면 괜찮은가 보다 하는데 사용 후 핵연료 저장소 일부 물이 넘쳤다고 하니까 조금 겁은 나네요, 이게. 네네. 이번 주 날씨를 또 이 지진 끝에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저희 지금 갑자기 또 추워졌는데요. 이번 네. 주 날씨는 어떨 거라고 예상하세요? 오늘이 올 겨울 들어와서 가장 추운 날입니다. 네. 현재 상공 찬공기가 남쪽으로 내려오기보다는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공 찬공기가 오래 머물지는 않고 주기적으로 우리나라를 통과하는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1월 9일 화요일, 내일이죠. 저기압이 우리나라를 통과합니다. 오후부터 전국에 눈 또는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는 기압계가 정체하지 않고 빠르게 변화하는 한 주일이 될 것 같습니다. 주말에는 기온은 낮지만 대체로 맑은 날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일주일 내내 좀 추운 거네요, 이번 주가 대략. 예, 최저 기온은 전부 다 그 영하로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선생님, 지난 12월에 한겨울인데 부산에 우박이 떨어지고 또 따뜻했잖아요. 좀 여기저기 다. 네. 그러다 이게 갑자기 이렇게 쌩쌩 추운 북극 날씨로 돌변했는데 1월에도 이렇게 따뜻했다, 추워졌다 막 이럴까요? 네, 우박은 보통 여름에 떨어지죠. 올해는 엘니뇨가 진행되고 있고 엘니뇨의 영향으로 난동, 겨울이 비교적 따뜻할 거라는 예측이 많았습니다. 네. 그러나 난동이라고 해서 여름과 같은 그런 기온은 되지 않습니다. 평년보다 다소 기온이 높다는 것이고 겨울은 겨울입니다. 네. 북극 부근은 겨울철에 태양이 뜨지 않고 복사 냉각으로 기온이 아주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한계에 다다르면 한기를 뿜어냅니다. 그것을 북극 진동이라고 합니다. 네네. 그런데 그 한기를 우리나라 쪽으로 뿜어내면 한파가 됩니다. 올해는 대체로 난동이지만 주기적으로 동장군 한파가 밀려 내려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난동이라고 하신 건 따뜻한 겨울이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따뜻한 겨울 속에서 주기적으로 동장군 한파가 밀려 내려온다 하셨는데 선생님, 네. 저희 나라 겨울
날씨의 특징을 사만사운이라고 했잖아요, 옛날에. 그렇죠. 그럼 지금 저희 이렇게 따뜻하다 한 번씩 동장군이 내려오는 걸 사만사운으로 볼 수는 없겠죠, 이거는. 뭐 사만사운의 일부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엘니뇨 영향으로 겨울이 비교적 따뜻한데 한 번씩 동장군이 내려올 것이다. 1월도. 네, 선생님. 날씨와 일본 지진 소식 모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김유숙 진행자님께 제가 퀴즈 하나 드리겠는데요. 네. 우리나라에 주셔야 돼요. 맞추면. 네, 우리나라에서 20%의 쓰레기가 배출되는 곳이 있습니다. 전체 쓰레기의 20%요? 네, 우리나라에서 배출되는 쓰레기의 20%를 가장 많이 배출하죠. 어딜까요? 식당? 아닙니다. 어딘가요? 어떻게 그러면 이렇게 객관식으로 드릴까요? 네, 객관식. 첫째, 우리 집. 아니에요. 둘째, 결혼식장. 그럴 수 있어요. 예. 셋째, 장례식장. 장례식장일 것 같은 게 그릇 개수가 많아요. 장례식장에 가면. 네, 맞습니다. 일회용기. 장례식장에서 일회용기 쓰죠. 그래서 쓰레기 배출이 많습니다. 정말요. 그래서 저희 단체에서는 다회용기를 쓰자. 장례식장에서 일회용기 말고 다회용기를 쓰자라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네. 어쨌든 퀴즈를 맞추셨으니까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이 선물은 저 맞춘 건가요? 네, 지금? 맞습니다. 맞추신 거예요. 우리 조합원이 네. 친환경 이 용기예요. 용기도 예. 재활용이 가능하고 또 이 안에 이제 천연 오일로 만든 주방 세제인데 너무 좋아요. 그래서 선물로 정말 드리겠습니다. 필요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특별하고 소중한 분들께만 드리는 선물입니다. 네, 저희 옆지기가 좋아하겠네요. 설거지 담당. 감사합니다. 저도예요. 네 번째로는 네. 쓰레기 분리 배출을 위한 자원순환 가게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가게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네. 작년에 이제 사업 계획이 떨어졌기 때문에 다시 보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플라스틱을 안 쓸 수는 없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그러나 우리가 불필요한 것은 줄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분리배출한 것을 다시 재사용하거나 재활용을 해서 자원으로 다시 만드는 그런 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개인적인 실천, 재생에너지, 장례식장 일회용기 안 쓰는 운동, 또 제로웨이스트 샵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원순환 가게까지 네. 정말 다방면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 중에서 제가 오늘 좀 집중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건 퀴즈도 마친 김에 장례식장 일회용품 줄이기. 요거 하나만 딱 이렇게 토픽이 되기는 어려운데 이 현안에 관심을 갖게 된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처음에는 이제 지인이 장례식장 갈 때 수저 젓가락을 들고 다니고 그런 분들 계세요. 네네. 네. 텀블러를 들고 다니자라는 네네네. 정책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하는 과정에서 장례식장 사장님하고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포천의 우리병원 장례식장 네. 사장님께서 정부에서 쓰레기를 줄이라고 하면서 장례식장은 일회용을 쓰라고 하는 거는 탄소중립 정책에 역행하는 정책 아니냐. 정부에서 지원만 한다면 네. 장례식장에서 일회용을 안 쓰고 다회용기를 쓸 수 있다라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결혼하는 사람들 결혼식장에 가서는 다회용기를 쓰는데 맞아요.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에 예의를 갖춰야 되는 장례식장에서는 왜 일회용기를 쓸까? 그렇네 진짜. 네. 고민하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탄소중립 생활실천으로 한번 이 문제도 같이 한번 활동해보자라고 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다른 지역 사례도 찾아보고 법률도 찾아봤는데요. 네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는 상례에 참석한 전문객에게 음식을 제공할 때 조리시설 및 세척시설을 갖춘 곳에서는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요? 네, 이 말은 조리시설과 세척시설이 없으면 없는 곳은 그냥 일회용품을 사용해라.
저희 우리나라에서 총 장례식장이 1131개입니다. 근데 그중에 88%인 991개가 모두 일회용을 사용하고 있어요. 시설이 없고. 네,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일회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례식장에서는 다회용기 보관 장소와 그 상주들이 편리하다는 이유로 일회용을 선호하고 있고요. 네. 상주들은 상조회사나 노조와 기업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일회용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네, 굳이 그렇게 다회용을 선호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상조회에서 다 일회용품 들고 오니까. 그렇죠. 그래서 위생 문제, 식기 무거움, 인력 문제 등 여러 가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양이 지금 아까 20%라고 했잖아요. 네. 전체 우리나라 쓰레기에. 이게 그러면 양이 보통 만만치 않은 양인데, 저는 이게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대표님이 지난달에 불편한 결심이라는 칼럼 쓰셨다고 들었는데, 정신없고 상갓집에서 조문객들 오고 그러면, 그럼 좀 위생적으로 하려고 일회용품을 쓸 수도 있을 텐데, 이걸 다회용기로 바꿨을 때 거부감 같은 건 없을까요, 혹시? 불편한 결심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쨌든 그 편리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네. 생긴 그런 부분이고 불편하게 우리가 조금 불편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환경을 생각하자라는 뜻에서 제가 그 칼럼을 썼던 거고요. 네. 진행자님께서는 그러면 장례식장을 갔을 때 일회용품에다가 식사를 하시는데 그때 기분은 어떠셨나요? 굉장히 찜찜하죠. 이거 다 쓰레기인데. 그리고 솔직히 일회용품에서 나오는 미세 플라스틱이나 그 스티로폼에 뜨거운 음식 놓고 먹지 말라고 하는데 다 그냥 그렇게 네. 먹잖아요. 네. 비닐에 뜨거운 거 하지 말라고 하는데 먹다 보면 다 국이 플라스틱 그릇에 나오고 이러니까 사실은 되게 찜찜하긴 해요. 그 위생적이라는 생각보다는 쓰레기가 많이 나간다. 내가 플라스틱을 먹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긴 해요. 맞습니다. 깨끗한 거와 이 미세 플라스틱 어느 게 더 사실 중요하다 이거보다는 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인데요. 저는 뭔가 이렇게 죄책감도 느끼고 마음도 무거웠어요. 네. 이것은 바로 양심의 거리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조사해 봤는데요. 네. 환경부와 한국 플라스틱 포장용기 협회에 따르면 한 장례식장에서 1년 동안 사용하고 버려지는 일회용품의 무게가 111톤이라고 합니다. 와우. 이를 다회용기로 바꾸면 온실가스가 45톤이나 절감된다고 해요. 전국 장례식장에서 발생하는 일회용기 폐기물은 연간 3억 7천만 개. 3억 7천만 개? 네. 약 2,300톤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는 186개소의 장례식장이 있는데 현재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있는 장례식장은 수원 연화장, 화성 한백산, 하남 마루공원 3곳뿐입니다. 수원시 연화장에서 유가족 13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네. 61.4%가 이 다회용기를 썼을 때 불편한 점이 없다라고 답했고. 불편한 점이 없다. 네네. 65.9%가 이웃에게 다회용기 사용을 추천하겠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만큼 다회용기를 사용한 상주들과 조문객들의 만족도가 높았다는 뜻입니다. 그렇군요. 네. 또한 서울의료원은 지난 7월부터 전국 최초로 일회용기 없는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외부에서 제공하는 일회용도 일체 반입을 하지 않는 상황이고요. 일회용기를 쓰면서 빈소당 100리터 봉투가 6.4개 나오던 것이 1.3개로 정말 그렇게 대폭 준 거예요. 네. 아이고. 그러니 저희 여기서 잠깐 퀴즈 여러분 선생님께 정답을 또 들어봐야 되는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위해서 이것의 사용을 권장합니다. 일회용기의 반대말로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용기라는 뜻. 무엇일까요? 하고 1번 다회용기, 2번 이회용기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설명하시는 가운데 답변이 좀 나가긴 했어요. 그렇죠? 날다람쥐님, 저는 커피만 있고 용기는 없는 용기 없는 남자입니다. 이런 게 지금 상품을 받은 분들의 여유죠. 이런 게. 여기 5989님, 요즘같이 추울 때는 하루에도 몇 번씩 재사용하는 다회용기 정말 사랑합니다. 그러셨고요. 장기영님은 개인 수저통 들고 다니면 일회용 수저 사용이 줄어들까요? 저는 생활용품점에서 산 거 아직 안 써봤는데 사진 보내봅니다 하고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개인 수저통.
개인 수저통 들고 다니면 아무래도 줄어들겠죠, 선생님. 많이 줄어들기는 하는데 네, 많이 네. 불편해하죠, 사람들이. 네. 또 여기 3814님. 감기 조심하세요. 파주는 현재 영하 10도입니다. 1번 다회용기. 1863님 오늘도 좋은 정보 감사드려요. 1번 다회용기 하고 많이들 보내주셨어요. 새싹 문자도 많이 들어왔고 그 정답은 몇 번인가요, 선생님? 네, 제가 지금 다회용기를 많이 생각하고 있죠. 네, 1번. 네. 근데 문항이 2회 용기가 있어서 좀 신선했습니다. 그 2회 용기 하니까 저도 느낌에 재사용 용기인가? 한 번만 쓰고 버려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1번 다회용기가 맞습니다, 여러분. 그 쓰레기 양도 지금 뭐 일회용기 안 쓰게 하니까 그렇게 거의 뭐 그럼 5분의 1? 6분의 1로 줄어든 네. 거잖아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걸 위해서 포천시에서 어떤 조례나 정책을 만들려고 준비하고 계신 게 있을까요? 포천시 그 조례 중에서 네. 2019년 5월에 제정한 포천시 장례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조례가 있는데요. 내용은 포천시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상주들에게 10만 원 내에서 일회용품을 그 지원을 하는 조례였는데 아무래도 상주들이 외부에서 그 들여오는 일회용품이 또 겹치다 보니까 네네. 네, 일회용품과 그 생활용품으로 선택을 하게 작년에 개정을 했습니다. 네. 근데 좀 아쉬운 것은 지금 이렇게 그 다회용기를 전환하자라는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네. 친환경인 다회용기로 사용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그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반대로 같은 해에 그 2019년 9월에 포천시 일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가 또 제정이 되었어요. 이 네. 조례는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에 일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현재 포천시의 각종 행사 보면 모두 일회용기를 쓰거나, 쓰고 있어요. 네, 그 물도 이제 그 페트병에 담아 있는 생수를 지급하고 네. 있죠. 그래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는 게 좀 많이 아쉽고 무용지물이 되어가고 있는 조례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그 앞서 말씀드린 장례식장 이용 장려에 대한 조례와 일회용품 저감에 관한 조례 내용이 서로 상충이 됩니다. 장례식장은 일회용을 지원하는 조례고 또 저감을 위한 조례는 일회용을 쓰지 말자. 말라는 조례고. 네. 그래서 이 두 조례가 적절하게 조합을 이루어서 쓰레기를 줄이고 탄소 중립 실현할 수 있는 조례로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충하는 조례가 서로 상충하면서 있는 건데 지금. 네. 그럼 그런 조례를 바꾸자는 개정 제안을 또 하시겠네요. 네, 했습니다. 아하. 포천에서는 정말 뭐 법적인 법 제정부터 조례 제정부터 소소한 1인의 개인의 실천까지 다양한 방면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저희가 여러 번 쓰는 게 위생적이지 않지 않냐 질문을 드려서 대표님 말씀하시다가 저희가 퀴즈 정답 발표로 갔는데요. 결국은 세척을 해서 다시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대표님 말씀 듣다가 맞아. 결혼식장 가서는 그릇 주는 거 그냥 먹으면서 왜 장례식장 가서는 일회용품이 더 위생적이라는 생각을 했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세척을 하면서 뭔가 위생의 문제나 이런 게 없도록 뭐 조처를 한다거나 그런 게 있겠죠, 아무래도 다회용기를 쓰라고 하면. 네. 요즘 전국적으로 그 세척 시설을 갖춘 세척장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네. 경기도에도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라라워시라는 세척장이 있습니다. 자활센터에서요? 네네네. 네. 자활센터에서 일자리 창출로 네,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사업장에서는 장례식장이나 공공기관, 회사, 카페 등 렌탈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네. 그 라라워시에서는 친환경 세제를 사용하고 고온 소독을 하고 6단계에 걸쳐서 위생적으로 세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6단계에 걸쳐서요? 네, 6단계에 걸쳐서 세척하고 있고요. 포천에도 이 라라워시 세척장이 있는데 포천에서는 수요가 없어서 주변에 그 시군에서 오히려 더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포천시 안에서는 많이 사용하지 네네네. 않고. 얼마 전에 경기도 청사를 갔는데 네. 청사 내에 카페가 있어요. 네. 근데 이 카페에서 이 라라워시 세척을 해서 다 대여하는
그 라라워시에서 그 다회용기 컵을 그 손님들한테 예. 제공을 하고 있었고요. 층층마다 그 수거 용기를 비치를 해놔서 언제든지 우리 그 재활용기를 다회용기를 쓰고 그 수거 용기에다가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고 굉장히 경기도청에서 노력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네요. 도청에서는 실천을 하고 있었네요. 그 아까 일회용품 없는 장례식장 말씀 들으면서도 생각이 났는데 좋은 정책이 있는데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럼 그런 좋은 정책이 있을 경우 이런 걸 어떻게 홍보하고 계시는지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 지금 행정에서는 사실 형식적인 탈탄소 구호만 외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어쨌든 그 탄소 중립 그 선언식도 했는데 로드맵이 나오거나 그런 부분을 저희가 볼 수 없는 게 많이 안타깝고 그래서 우리의 주장을 언론에 기고하거나 행정에 정책 제안을 하기도 하고요. 온 오프라인으로 또 캠페인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일회용을 안 쓰는 장례식장이라는 새로운 시도에 사람들이 머뭇거리고 좀 막연해하는 부분을 조금이라도 해소하려고 저희가 많이 언론 노출에도 하고 있고요. 계속 이야기를 하고 다닙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12월에 경기도에서 다회용기 지원 사업을 모집을 했었는데요. 네. 그 현재 경기도에 그 4개소가 장례식장에 지원을 했고 네. 이 개수로만 따지면 정말 저조합니다. 적은 네. 숫자네요. 경기도에 네. 138개 장례식장이 있는데 4개소는 굉장히 저조하죠. 네. 포천에도 7개의 장례식장이 있는데 그중에 저한테 다회용기 제안하셨던 그 우리 병원 장례식장 사장님만 그 지원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대단하다 생각하고 오늘부터 사실 그 전부터 그 우리 병원 장례식장에 그 홍보대사로 자처할까 고민 중입니다. 네, 자처할까 네. 고민 중이라. 그리고 네. 경기도 지원 금액은 대여, 회수, 세척비 전액을 지원하는데 그 2,800만 원부터 많게는 5,6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네. 그렇게 되면 그 상주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장례 비용을 어느 정도 해소가 할 수 있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렇겠네요. 네. 오히려 비용이.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장례식장 측은 일회용을 사용하라고 많이 권고를 하더라도 네. 상주가 다회용기를 그 거부하고 일회용기를 쓰겠다 하면 그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안타깝게 많은 그 안 좋은 사례들도 있고요. 네. 천안시 장례식장에 보면 다회용기 구입비를 지원했는데도 그 상주들이 일회용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보여주기식 사업이라는 그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받게 되고요. 네. 네. 오늘 기후위기 포천 시민행동 공동대표 오명실 대표님과 장례식장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다음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광명 시민에너지협동조합 이사장님이시잖아요, 지금. 네, 맞습니다. 여기가 2019년? 그러면 4년 전에 창립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5년 차가 되네요. 그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저는 조합원으로 활동을 한 거는 2020년이고 저희 조합은 2019년 네. 10월 16일 창립총회를 시작으로 11월 15일에 설립이 됐어요. 당시에는 12명의 조합원 그리고 200만 원의 출자금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200만 원으로요? 네, 200만 원. 그런데 4년, 그쵸. 연차로 되죠. 5년 차가 되는 저희 올해 광명시민에너지협동조합은 그 사이에 5개의 햇빛발전소가 올라갔고요. 아하. 그리고 조합원이 무려 오늘 날짜로 363명. 그리고 출자금은 2억 3천만 원 이런 얘기 되나요? 거의 100배 가량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는 6호기, 7호기, 8호기 햇빛발전소가 나란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6호기 광명동굴은 지금까지 저희가 설립한 발전소의 절반에 해당되는 200kW
외의 발전소가 올해 상반기에 건립이 될 예정인데요. 그리고 경기에너지협동조합과 함께 부지 선정받은 아리백 사업을 통해서도 또 200kW.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만 해도 지금까지 지난 4년 동안 올린 발전소 양만큼의 네. 2배가 만들어지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저희가 기존에 있는 발전소가 연당 51만 3천 kWh 정도의 전기량이 생산이 되는데 어느 정도일지 사람들이 모르실 거예요. 한번 그 온실가스 절감량으로 한번 제가 대략적으로 환산을 해봤더니 네. 250만 톤 이상의 온실가스 절감 효과를 광명시에서 보고 있고 올해 상반기에 2배가 된다면 500만 톤 이상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을 절감하는 그런 협동조합으로서의 성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수치를 들으면서 와 엄청나게 성장했구나 하는 느낌이 바로 드는데요. 4년 만에. 3804님이 이런 질문 주셨어요. 헐 광명 동굴에 설치가 된다고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너무 많이 어려웠어요. 아하. 네, 이런 공공부지에 그 햇빛 발전소를 설립하는 것 자체는 네. 많은 그 사람들의 합의가 좀 필요해요. 설득도 필요하고 우리가 왜 햇빛 발전소를 건립을 해야 되는지 시민들에 대한 설득 그리고 행정 공무원에 대한 설득 네. 그리고 그 시민과 공무원을 설득한다 하더라도 행정적인 절차가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래서 제가 햇빛 발전소 성장 못지않게 지난 1년이 되지 않은 그런 시간 동안 제가 정말 많이 성장했어요. 그 말씀 들으면서 아마 저 질문은 저도 그런 느낌이 드는데 광명 동굴 하면은 뭔가 보호해야 될 자연 같거든요. 근데 햇빛 발전소를 거기다 설립한다고 하는 건 혹시 그곳에 있는 어떤 자연 환경이나 생태계나 뭐든 영향을 주는 거 아니야 하는 불안함이 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광명 동굴의 부지 선정이 조금 많이 힘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주변 부지의 용도가 그린벨트로 일부 되어 있는 곳들이 조금 있어서 그 부지에 대한 그 용도를 좀 변경해야 되나 하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가 광명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차원에서도 가야 되는 좀 사실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긴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은 우려하지는 전혀 않으셔도 됩니다. 제2 주차장 위에 주차장이 여름에는 이 동굴이고 뭐 산이어서 좀 시원하고 네. 하기는 하지만 땡볕이 내리쬐게 되면은 네. 정말 주차장의 차들이 달아오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햇빛 발전소는 그러니까 그 햇빛 가리개도 되고요. 요새 하나로마트나 이런 데 가면은 그 햇빛 발전소들이 설치한 태양광 발전소 때문에 시원하죠. 거기 주차를 해놓고 있으면. 그리고 광명 동굴 자체가 탄소 중립의 메카로서의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해요. 업사이클링 센터 물론 이제 이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지만 네. 업사이클링 센터도 있고요. 자원 순환 시설도 있고 예, 의미가 굉장히 큰 그 동굴 안에 햇빛 발전소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는 광명시가 얼마나 탄소 중립의 의지와 시민들과 함께 실천하는 것들이 있는지를 알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곳이 또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광명 동굴의 햇빛 발전소에서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한다는 게 무슨 뭐 동굴을 깎거나 훼손을 하거나 산을 깎거나 이런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주차장에 네. 주차장 부지에 그 위에 지붕을 씌우는 거죠. 말하자면은 그렇죠. 네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네요. 저도 괜히 조금 걱정이 됐었는데 설명을 듣고 나니까 명쾌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 조합원 수가 많을수록 사실 조합은 어느 조합이나 다들 조합원 수를 늘리려고 하고 저희 방송에 출연하신 분들 중에서는 가입하라고 막 이렇게 신청서 네. 흔드시는 분도 계셨는데 이런 조합원 수가 지금 4년 동안 많이 늘었잖아요. 네. 어떻게 이거를 늘리셨을까? 이사장님만의 노하우가 있나 궁금합니다. 이런 얘기 해도 되나? 편하게 방송해도 되죠? 제가 좀, 예. 제 나름대로 본업을 20년 넘게 방송을 한 사람인데, 네네. 편하게 약간 다단계 같을까요? 서로 네. 소개하고. 그러니까, 제가 뭐 재미삼아 다단계라는 표현을 썼지만 그만큼 많은 조합원들이 우연의 일치로 정말 아름아름 구전을 통해서 우리 이런 활동이 있어. 함께 동참하지 않겠어? 그렇게 순수하게 시작된 그런 분들이 계속 주변 사람들한테 권유하고 하다 보니까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정말 시민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조합원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좋기는 한데요. 제가 이렇게 운영을 해보니까 네. 그 조합원들이 2019년에 우연히 가입하고 나서 내가
광명시민에너지협동조합의 조합원인지 모르고선 그냥 도움을 주셨던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올해의 계획은 그 모든 조합원들이 함께 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작지나마 그런 뭐 교육이 되던 활동이 되던 얼마나 많은 분들을 함께 좀 활동할 수 있는 영역들을 만들지라는 그 고민이 네. 제가 이번에 이사장을 맡으면서의 큰 과제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들으면서 벌써 맹활약하는 맹 이사장님이 느껴지시지 않나요? 저희 잠깐 음악 듣고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정재욱이 부릅니다. Season in the Sun. 네, 맹소영 광명시민에너지협동조합 이사장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조합원 수를 어떻게 이렇게 많이 늘리셨냐 여쭤보니까 새해에는 또 이런 조합원을 늘리려는 계획이 있다 하는 무언가를 말씀해 주시려고 했었는데요. 내친 김에 그러면 2024년에는 또 어떤 과제나 목표를 갖고 계신지 얘기를 해 주시면요. 보통 이제 햇빛 발전소를 올리면 보통 이제 옥상이라든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올라가 사람들이 좀 잘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올해는 결국에는 많은 조합원들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홍보 아닌 홍보도 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는 많아진 조합원들도 교육도 좀 해야 되고 네. 여러 가지를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저는 에너지 품앗이를 생각을 했어요. 에너지 품앗이. 품앗이라고 네. 하는 거는 과거 우리 선조들이 힘든 일일 때 거들어주면서 품을 지고 갖고 했던 그런 선조들의 지혜와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에너지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에너지를 통해서 품앗이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지난해 8월 18일 날 에너지의 날을 맞아서 우리 그 광명을 또 대표하는 그린 뉴디라고 해서 청소년 기후 마을 활동가들이 있어요. 청소년 기후 마을 활동가들이요. 네. 이분들도 기후 의병들인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여기 중앙에 놓여져 있는 이 테이블 정도의 사이즈의 네. 태양광 패널을 그 학생들과 만들었어요. 한번 만들어 보셨나요? 네. 이 태양광 모듈이 굉장히 작은데 그 마치 옷감 짜듯이 네. 날실과 씨실을 그 산의 배선을 계속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맞춰가지고 가는 맞아요. 건가요? 납땜을 잘해야 되는데 그게 어떤 한 사람도 납땜질을 잘못하잖아요. 그럼 전기가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돕고 협동하면서 패널 하나가 한 150와트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네. 용량으로 따지면은 크지는 않으나 그러니까 올해에는 이런 것들을 협동조합 그 많은 조합원들이 함께 만들어서 에너지가 조금이라도 필요한 곳에 만들어서 드리는 그런 활동을 좀 하려고 하고 그리고 광명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회가 굉장히 탄탄하게 잘 돼 있는 지역이기도 해요. 네. 19개 동 18개로 이루어져 있는 주민자치회 주민들과 함께 만들면서 정말 전 그 광명 시민들이 이런 에너지 전환과 탄소 중립 그리고 에너지 자립에 대해서 좀 더 앞서갈 수 있는 시민의식을 좀 만들 수 있도록 좀 밑선에서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게 시민들로 만들어진 그런 에너지 협동조합의 바람직한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거 마치 길쌈하면서 모여서 품앗이로 배를 짜는 것처럼 모여서 태양광 집전판을 같이 만들어보는 그렇죠. 거네요. 그럼 홍보도 되고 교육도 되고 그렇군요. 굉장히 재미있는 사업인데 또 진행하시면서 제 전할 만한 이야기가 있거나 하면 나와서 또 얘기를 해주세요. 네, 꼭 와서 이야기할 만한 게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광명시에 지금 햇빛발전소가 5군데 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올 상반기에 4군데가 더 생기고 이 5군데 하나하나가 소중한 곳일 텐데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저희가 설립을 2019년에 설립하고 나서 이듬해에 2개의 발전소가 올라갔습니다. 광명도서관, 네. 하안도서관에 올라갔는데 둘 다 옥상에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이지만 특히 하안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그 옥상이 시민들, 도서관을 찾는 시민들의 휴식터예요. 네. 그래서 직접 이런 햇빛 발전소가 햇빛 발전도 하는 동시에 우리한테 이렇게 쉼도 줄 수 있는 안식처가 되기도 하구나. 그리고 또 이 모든 5개의 발전소의 공통점이 네. 그 비석에다가 그 당시에 설립했던 조합원들의 이름이 다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자긍심을 또 느낄 수도 있긴 한데 이런 식으로 광명 시민체육관 주차장 그리고 하안 배수펌프장 광명 오동 행동복지센터 그러니까 모두 다 공통점이 그 시에서 유휴부지를 저희에게 제공해 줘서 네. 그래서 비교적 싼 임대료를 저희가 내고 그리고 발전기를 올려서
돌려서 여기서 전기를 생산하는 그런 구조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시의 협조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그리고 탄소 중립에 대한 그런 염원 넓게 열려있는 그런 사고도 굉장히 중요한데 네. 다른 지역의 시민 에너지 협동조합의 사정을 들어보면은 공무원들이 문전박대를 한다든지 시에 행정하시는 분을 만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좀 하세요. 네. 그런데 저는 제가 작년에 이사장이 되고 나서 이거는 필연이다라고 했던 것이 방송을 통해서도 대중적으로 좀 알려졌고 또 기상 분야에서도 전문가 활동을 하다 보니까 네. 좀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또 광명시 홍보대사 5년 차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공무원들하고의 더 많이 그런 알고 관계라든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좀 지난해나 올해나 진행하는 데 있어서 좀 매끄럽게 이어지는 부분들이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에너지협동조합 이사장으로 일하는 게 운영이 쉽지만은 쉬운 일만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제가 아는 분들이 그러세요. 일을 할 때 협동조합으로 하지 마라. 왜 그러냐니까 의사결정이 안 된다. 다 모여서 결정을 하려고 하면 그런 농담들도 하던데 너무 민주적이어서 운영하시면서 힘든 점이나 이런 건 있었을까요? 고민하시는 점. 사실 조직상에서의 운영하는 어려움은 정말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저희 그 조합 이사진들과 네. 그리고 저희는 이사회 말고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네. 오히려 저를 너무나도 서포트를 잘해 주셔서 그리고 뭐 조합 출차를 많이 하는 조합원이 더 훌륭한 조합원이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발전소 하나를 올리는 데 있어서의 막대한 돈은 들어가긴 해요. 저희가 이번에 광명 동굴에 올라가는 발전소도 4억이 넘는 금액이 드는데 네. 뭐 선도 사업으로 30%를 지원받았다고는 하지만 나머지는 그렇죠. 네, 자비나 아니면은 2억 8천만 원. 그렇죠. 네. 여러 가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목돈이 필요할 때 그런 자문위원님들이 자발적으로 많은 조합원님들을 또 모집해 주시고 함께 동참하고 그러니까 정말 저는 제 주변에 힘들 때 도움을 주시는 분들만 계시기 때문에 저희 조합의 경우에는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었던 적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동안은 전혀 없고 오히려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 질문은 괜히 했네요. 아무 힘든 점이 없다 운영에 있어서. 그래서 힘든 점은 없지만 그래도 여기서 수반되는 정책이나 당부사항이 있다면 마무리 말씀으로 한 30초 정도 해주시면 어떨까요? 저는 그래도 에너지 협동조합을 운영하는 장으로서 가장 그래도 좀 행복한 지역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시에서도 탄소 중립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고 네. 뭐 시장님이나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의지가 굉장히 강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 뭐 시나 도의 관계자분들이 이런 방송을 들으신다라고 하면 앞으로 기후변화 제가 또 기상 전문가잖아요. 기후변화는 네. 앞으로 더 심해지면은 더 심해지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정치적인 어떤 이해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네. 에너지 전환을 하루라도 한시라도 빨리 앞당길 수 있기 위해서는 각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서로 동참하고 참여하는 그런 분위기를 각자의 자리에서 좀 잘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발전판 만드는 품앗이를 오늘의 기후와 또 함께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광명시민에너지협동조합 맹소영 이사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앞으로 더 앞서 나가는 광명시 모범 사례가 되는 광명시민에너지협동조합 되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